안녕하세요. 이익주입니다. 짤국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고려시대의 본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본관. 요즘도 그런 거 묻나요? 어른들이 본관이 어디신가? 그랬을 때 어디 무슨 씨입니다 그러면 못 배웠군.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전주 이갑니다 그러면 집에서 교육을 받았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죠. 그래도 자기 본관이 어딘지는 되게 알고 있지 않나요? 어떤 지방. 그리고 여러분이 전부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방과 성을 합쳐서 어디 무슨 시 이렇게 구성된 것이 본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본관 지역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많을걸요? 자, 이 본관 이야기를 지금이 아니라 고려시대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본관도 처음 듣고 고려, 이거 잘 모르는 역사인데 자, 너무 겁내지 마세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고려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나라예요? 제가 하나 생각해 볼까요? 신라와 조선을 잇는 나라. 그렇죠. 통일신라 뒤에 고려가 건국됐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됐으니까 신라와 조선을 잇는 나라. 또 놀랍게도 거의 500년 동안 장수한 장수국가입니다. 500년 동안 장수한 나라. 두 가지를 나란히 써놓고 보니까 모두 10글자가 됐네요. 10글자 정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 더 만들어 볼까요? 고려는 우리 역사에서 유일하게 불교, 유교가 공존한 나라입니다. 조선에서는 유교가 불교를 배척했죠. 신라 3부까지는 유교가 불교와 공존할 만큼 성장해 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고려가 불교, 유교가 공존한 나라죠. 고려의 문화는 특히 귀족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고려의 문화재들은 좀 있어 보여요. 고려청자, 또 금속공예, 칠기, 불화, 전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고려가 전체적으로 조선보다 더 잘 산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부가 편중이 되고 소수가 부를 독점하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족 문화가 발달한 나라. 또 한 가지 이런 거 있습니다. 넓은 세상과 교류한 나라.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들과 그렇게 활발하게 교류한 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고려가 그나마 다른 세상, 넓은 세상과 교류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문 이름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고려에서 비롯된 거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게 오늘 하려는 이야기인데요. 지방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이전의 나라들은 전부 서울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국시대의 사람들 전부 서울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몇 사람 있죠. 하지만 대부분 서울 사람들입니다. 고려 이전의 신라에서 골품제를 이야기하죠.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난으로라도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몇 두품이야, 진골이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대부분 그때 두품 외입니다. 두품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라의 골품제는 경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두품이 아주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경주 사람들, 그 당시 서울 사람들이 이 사회적, 정치적인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신라 말에 지방 사람들이 처음으로 나라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지방 사람들이 세운 나라죠. 그래서 지금 몇 개를 제가 찾았어요. 신라와 조선을 잇는 나라, 500년 동안 장수한 나라, 불교, 유교가 공존한 나라, 귀족 문화가 발달한 나라, 넓은 세상과 교류한 나라, 지방 사람들이 세운 나라. 한번 쭉 써보세요. 놀랍게도 길이가 똑같은 10글자죠. 글쎄 이런 것도 있나요? 우리가 가장 모르는 나라, 이것도 10글자가 되겠네요. 자, 지방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방이 중요합니다. 고려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이에요.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려라는 나라가 지방 사람들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관리했는지 또 어떻게 타협했는지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제도가 바로 본관제입니다. 고려시대의 본관제는 그저 본관이 어디신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본관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지방 사람들이 세운 나라니까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말에 지방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 지방 세력이 등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농민 반란으로부터 지방 세력이 등장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지방 사람들. 농민들이 대개 지방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지금 도적이라고 부르는 무장된 집단이 등장합니다. 삼국사기 같은 기록에는 당연히 도적으로 기록이 되죠. 교과서에서 아마 외우셨겠죠? 사벌주의 원종과 애노, 북원의 양길과 궁예, 죽산의 기원, 완산의 견원. 맞죠? 다 도적대, 도적두목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의 중요한 의미는 경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스스로 무장해서 독립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 갈래 길입니다. 다른 정반대의 길이 있어요. 이 도적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무장을 합니다. 경주의 중앙정부에서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무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스스로를 어디 성주, 무슨 장군 이렇게 호칭을 하게 돼요. 글쎄 뭐랄까요? 좋은 길 하나, 나쁜 길 하나, 두 개가 있나요? 서로 상반되는 길이 있는데 공통점은 지방 사람들이 독립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서로 이웃 지방 세력과 타협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데 먼저 싸우는 사례에 이런 거 있습니다. 궁예가 양기를 공격해서 패배시켰다. 이러면서 지방 세력 두 개가 통합이 되어서 더 큰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말고 평화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귀부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건 자기의 세력을 일부 인정받고 다른 지방 세력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죠. 왕건의 아버지 용건이 자기의 근거지 송악군을 들어서 궁예에게 귀부했다. 자, 궁예는 전쟁을 통해서 세력을 넓히기도 하고 귀부를 받아서 세력을 넓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자기 세력이 더 강해졌겠죠. 궁예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에 이런 세력이 몇 개가 있었고 다시 이 큰 세력이 서로 또 통합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왕이야 나라를 만들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후백제와 후고려죠. 그 당시 이름은 백제와 고려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백제, 고구려와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꼭 후를 붙이는데 뭐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내 나라가 후백제 이렇게는 안 했을 테니까요. 서기 900년에 견훤이 전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했고 그 다음해 901년에 궁예가 철원에서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농민 반란군을 모은 독립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고려를 세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왕건은 견훤궁예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두 번째 길로 독립세력이 된 사람입니다. 지방의 호족이었어요. 송악, 개성의 해상세력이었고 그래서 출발부터 왕건과 궁예 견훤 두 사람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신라는 뭘 했을까요? 전국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하고 겨우 경상도 지역에만 지배권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자, 신라와 백제 고려의 후삼국. 자, 이 후삼국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 나라의 전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 있는 수많은 지방 세력들, 우리가 호족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내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걸 가지고 승패가 결정이 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기는 거죠? 맞아요. 왕건이 이깁니다. 왕건이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왕건이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 굿, 더 뱃, 더 어글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놈놈놈의 원조가 되는 영화인데 왕건은 언제나 이 놈놈놈 가운데 좋은 놈이라고 불려져요. 좋은 놈이라 이겼다. 이 얘기죠. 많은 분들이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겨놓고 자기가 좋은 놈이 된 거야. 역사를 왜곡한 거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물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글쎄요. 역사를 전부 거꾸로 뒤집어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승리했지? 어떻게 해서 성공했지?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는 것도 역사 공부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길만 했다. 이건데요. 특히 어떤 점이냐면 다른 호족들을 대하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왕건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호족을 우대한다는 거였어요. 중패비사라고 표현이 되는데 호족들에게 중패, 선물을 두둑히 주고 비사, 나를 낮춘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이라고 할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왕건이 왕이 되자마자 이걸 선포해요. 중패비사를 한다. 그랬더니 많은 지방의 호족들이 귀부해 오는데 귀부해 온 호족 가운데 아주 눈에 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주의 아자개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견훤의 아버지예요. 견훤의 아버지가 왕건에게 귀부를 해왔다는 거죠. 왕건의 중패비사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많이 들어지곤 합니다. 왕건이 후백제와 마지막 전투를 한 일리천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935년에 여기에서 백제가 패배하면서 후삼국이 통일이 되는데요. 이때 동원된 고려군이 총 87,500명이었어요. 87,500명 가운데 왕건의 군사는 30% 정도였고 63,000명 정도가 전국에 38명의 호족들이 거느리고 온 자기 군사였습니다. 이 도움을 받아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됐던 것이죠. 자, 지방 세력이 고려에 얼마나 중요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조 왕건은 지방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후삼국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명하죠. 태조 왕건의 결혼 정책. 태조 왕건이 결혼을 무려 29번 했다. 이거는 외국에도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 29명의 왕비, 이 29번의 결혼 가운데 글쎄요,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전부 정략 결혼인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정략 결혼의 대상이 된 것이 전부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이에요. 지방 호족과 어떻게 결혼하면 내 세력을 더 확대할 수 있을까? 평생 이 생각을 한 거죠. 29명을 지도에 표시해 보면 전국 각지에 걸쳐 있고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국의 요충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호족의 딸과 결혼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6명은 왕후가 되고 23명은 부인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중요한 지역의 호족의 딸을 왕후로 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인으로 들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29명의 부인을 두었다가 그 부인 가운데 자손이 왕이 되거나 해서 그 지위가 사후에 높아진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많은 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전국 각지의 호족들과 결혼을 통해서 일종의 동맹을 맺는다. 자, 이것이 왕건에게 대단히 큰 그 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는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나를 도와준 호족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게 되죠. 도와준 사람들이 전부 자기 몫을 요구하게 되면 왕건으로서도 굉장히 난처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논공 행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과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면서 중앙집권화 정책을 펴게 되죠. 태조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도 몇 가지 아주 중요하게 언급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아마 사성이라는 걸 겁니다. 사성은 성을 내려준다 이런 뜻인데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성은 성을 내려준다고 하는 뜻이 있지만 이 시기에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사성은 아무 성씨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왕씨성을 내려주는 거예요. 왕건이 왕씨잖아요. 왕씨성을 내려줘서 자기와 고려 왕실과 의제적인 가족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아, 너는 내 동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족 관계를 만드는데 실은 이 사례가 굉장히 적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집안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순식이라는 사람에게 왕씨성을 내려줘서 왕순식을 만들었다. 이 사례 하나예요. 김순식의 아들은 아버지가 왕씨가 됐는데도 김씨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김수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따로 왕씨를 주어서 왕수원을 만들어요. 아버지와 큰아들이 왕씨가 됐는데 그 다음 아들은 역시 김씨로 남아 있습니다. 김장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또 따로 왕씨를 사성해서 왕렴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경우는 이름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사성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집안이 모두 왕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에 한해서 사성을 한다 이런 겁니다. 또 이 사성은 태조 왕건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려 후기에도 왕실에서 어떤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왕씨성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선왕이 권재라는 사람을 아들처럼 생각을 해서 왕후라는 성명을 하사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 한 사례가 되죠. 사성, 이거 분명히 있었던 일이지만 아무 성이나 주는 게 아니라 왕씨성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사심관 제도입니다. 사심관 제도는 신라왕, 경순왕이에요. 김부가 항복을 했을 때 김부를, 경순왕을 경주의 사심으로 임명했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사심이 갖는 권한은 뭐냐면 경주의 부호장 이하 관직 등에 관한 일, 어떤 일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뭔가 경주의 어떤 일에 대한 권한을 준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지역의 많은 공신들이 나도 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고향에 어떤 권한을 주게 되는데 이걸 사심관 제도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자, 공신들, 왕건을 도운 사만 공신들의 본거지에 대한 영향력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사용이 된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인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지방 호족의 자제를 서울로 불러들여서 머물게 하는 건데 이걸 일방적으로 인질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반절의 이해입니다. 인질의 의미도 있지만 자문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왕건은 개성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 어떤 지역에는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그 지역에 아직 지방반도 파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 호족의 자제, 아들이나 뭐 그 지방 젊은이를 서울로 불러들여서 그 지방에 대한 일을 물어보는 게 필요했겠죠. 인질, 자문 두 가지를 겸한다. 자, 어쨌거나 사성, 사심관, 기인 세 가지는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 이 세 가지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분전 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역분전은 후삼국을 통일할 때 왕건에게 협조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데 토지를 지급한 조건과 기준이 좀 특별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관등, 관계 이런 걸 안 보고 성품과 행동의 선악, 착한지 착하지 않은지, 공로의 크고 작음, 대단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토지를 차등 있게 지급했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 맘대로 토지를 준다. 나에게 많이 협조한 사람에게 그만큼 포상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역분전 지급을 우리는 전식과 앞에 놓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토지를 주는데 전시가와 같은 건데 기준이 왕건이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많이 준다. 그런데 실은 역분전 지급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해입니다. 태조 23년 940년 후삼국을 통일한 4년 뒤의 일인데 이 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은 해에 중요한 일이 두 개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때 군현의 이름과 영역을 재조정합니다. 각 지방의 영역을 조정해요. 그리고 군현의 이름을 이때 확정을 합니다. 주, 부, 군, 현, 향, 소 이런 식으로 등급을 정한 것이 중요해요. 자, 상하 관계를 만들어 놓고 어떤 군현의 등급을 어디로 정해주느냐 하는 이것이 고려 왕실에서 생각할 때 그 군현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협조를 했는가 하는 걸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경상도 안동의 경우에 왕건이 후백제 견훤과 여기서 싸움을 한 적이,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안동 사람 김선평, 권행, 장길 세 사람이 왕건을 도와서 크게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지역을 고창분에서 안동 부로 승격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언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로 역분전을 지급했던 태조 23년 9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940년에 한 더 중요한 일, 바로 성씨를 사용하게 한 일입니다. 이 일은 사료에 토성을 나누어 주었다. 토성 분정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야말로 940년에 역분전 지급 9년 명호의 재조정과 더불어 동시에 이루어진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이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토성 분정입니다. 지방 호족들에게 성씨를 나누어 준 거예요. 자, 안동 권씨 예를 또 하나 들어봐야 되겠네요. 권씨는 김행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김씨는 신라의 대성이다. 김행이 복주를 지키고 있던 중에 복주는 바로 안동이에요. 태조가 복주에 이르니 1000명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고을을 들어 항복했다. 태조가 기뻐하며 김행은 권도를 행할 줄 안다 이랬다는 거예요. 권도라는 건 뭐냐면 임기응변, 그 때에 따라 뭔가 그 행동하는 것, 이거를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권도를 행할 줄 안다, 권시성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 후기에 이색이 권렴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지명을 쓰면서 한 이야기인데 이색의 부인이 권씨거든요. 처가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 알고 적었을 거예요. 김행이 권행이 되는 이 사실을 이 기록에서 아주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죠. 권씨는 태조가 내려준 성씨입니다. 이것 말고도 이때까지 성을 쓰지 않고 있다가 성을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조의 사공신, 태조를 도운 네 사람의 중요한 공신이 있어요. 홍술, 백옥삼, 능산, 복사귀 네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홍술, 백옥삼, 능산, 복사귀 이렇게 나오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서 지위가 높아지니까 홍술은 홍유, 백옥삼은 배현경, 능산은 신순겸, 복사귀는 복지겸, 성명을 갖고 있는 어엿한 어떤 지배층의 인물로 등장을 해요. 이때 홍씨, 배씨, 신씨, 복씨 이건 아마 태조가 내려준 성씨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도 사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성은 왕시성을 주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토성분정이다 해서 사성과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토성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고려사에 언제 토성을 분정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940년에 준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태조 때 성을 주었다면 아마 이때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940년을 역분전지급, 9년명후의 제조정, 토성분정 세 개를 동시에 한 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토성에 대한 정리는 고려시대에는 되지를 않아요. 조선 초에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토성조가 설정이 되고 전국 각 군현의 토성들이 정리돼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목한 연구자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이수건 선생님이 이 토성을 전부 정리를 하셨는데요. 이수건 선생님에 의하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토성이 기록되어 있는 주부 군현이 모두 544개가 있고, 향소, 부곡, 진역, 장, 처 이런 것들이 231개가 있어서 모두 775개의 지명이 있다는 것이고, 성씨는 모두 250개 정도가 있어서 775개 지명과 250개 성씨가 조합이 되어서 모두 4477개의 본관이 만들어졌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거예요. 그 작업을 거쳐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사례를 보면은요, 전라도 전주의 경우에 모두 9개의 토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전주에 있는 호족 9개 집단에게 각각 다른 성씨를 내려준 거죠. 전주에는 9개의 토성이 있다. 유명한 전주 이씨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같은 성씨가 여러 지역으로 내려갔겠죠.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윤씨를 찾아보니까 모두 99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윤씨, 이것이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99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파평윤씨, 해평윤씨로 단일화되어 있고, 작은 윤씨들까지 합쳐서 모두 20개 정도가 있으니까 한 80개 정도가 없어진 거죠. 자, 이 없어진 이야기는 뒤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방의 호족들이 성씨를 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성씨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씨는 아무나 사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씨 사용의 역사를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언제부터 성씨를 사용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할지설화가 있고 박격허의 이야기, 석탈의 이야기, 사로육촌설화 이런 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실려 있지만, 이것은 설화고 역사적인 사실로서 성씨를 사용한 최초의 사례, 이것은 신라의 경우에 진흥왕입니다. 6세기 중후반의 왕위에 있었던 진흥왕이 김진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중국 사서에 등장합니다. 진흥왕을 신라왕의 책봉한 북제서의 기록에서 김진흥이라고 하는 성명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박혁거세, 김할지, 석탈의 이야기는 뭘까요? 이거는 후대에 소급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신라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고, 고구려와 백제는 이거보다 훨씬 앞섰을 겁니다. 사료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고구려는 신라보다 200년 정도 앞서고 백제는 신라보다 100년 정도 앞서기 때문에 성씨 사용도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진흥왕이 처음 성씨를 사용했다. 여기에서 출발입니다. 왕이 성씨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나도 왕처럼 성씨를 쓸 거야, 이렇게는 안 했겠죠. 왕 바로 아래 계층, 신라 골품제에서 진골이 성씨를 따라서 쓰기 시작했을 텐데, 그때 많이 사용한 성이 김씨, 박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을 기록한 중국의 신당서에 보면은 왕의 성은 김씨이고 귀인의 성은 박씨이다. 백성들에게는 성이 없고 이름만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됐을 겁니다. 진골이 성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육두품이 되었겠죠. 육두품이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로육촌이라고 하는 이 성씨들, 이씨, 최씨, 손씨, 정씨, 배씨, 설씨,
이런 성씨가 사용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6촌성은 모두 수나라 당나라 때의 유명한 성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나라 당나라 때 중국의 유명한 성씨를 가져다가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식 한 글자 성을 사용하면서 이름을 짓는 방법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글자 또는 한 글자 한자식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이전에 있었던 거칠부, 이사부 이런 이름이 이제는 안 만들어집니다. 거칠부, 이사부에다가 성을 붙이면 좀 어색하겠죠? 김이사부, 김거칠부. 자, 이거보다는 김모모, 김모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점점 내려갔을 겁니다. 5두품, 4두품. 그런데 6두품, 5두품, 4두품이 전부 경주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 사람은 아직 성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신라 말에 가서 지방 사람들이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글쎄요. 지방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성을 사용한 사람 누굴까요? 아마 단연 장보고일 겁니다. 장보고 성명이 있잖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장보고가 당나라에 가기 전에 신라에서 이름이 궁복이었는데 한자로 이렇게 쓰는 궁복인데 당나라에서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성과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궁복이 자기의 성, 자기의 첫 이름, 궁과 가장 닮은 중국식 한자성을 만든 것이 장씨가 되고 복을 보고로 풀어서 장보고라는 성명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었습니다. 자, 신라 말, 그러니까 8세기 말 정도가 되면 당나라를 왕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학생, 상인들은 지방 사람이라도 아마 당의 성씨를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주 예외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라말의 혼란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신라말 혼란기에 지방에서 독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라 귀족의 흉내를 내려고 했거든요. 신라의 왕의 흉내를 내고 신라 귀족의 흉내를 내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 눈에 띈 것이 아마 성씨를 사용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성을 사용할까? 어떤 성을 사용할까? 스스로 이름을 붙이려고 했을 텐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원종, 애노, 양길, 견원, 기원, 궁예, 왕건. 공통점은 두 글자. 그리고 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름이다 하는 거죠. 견원의 아버지는 아자개, 견원의 아들은 신검, 금강, 왕건의 아버지는 용건, 성이 없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성 없이 두 글자 한자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가면 스스로 성을 쓰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던 김, 박, 석, 최, 정 이런 성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없던 중국성을 갖다 쓰기도 해요. 왕건의 왕씨는 아마 이렇게 해서 쓰기 시작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자기의 성명을 이름 두 글자 가운데 하나씩 떼서 쓰는 거죠. 왕건 같은 경우에 앞에 왕은 성으로 하고 뒤에 건은 이름으로 하고 하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제각각 성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왕건이 일률적으로 지방의 호족들에게 성씨를 나누어 준 겁니다. 이 성씨를 받은 사람의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국왕이 나의 지위를 인정해 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토성 분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려의 왕실로서는 지방의 호족들에게 성씨를 나누어 줌으로써 그 사람의 지위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표시를 분명히 한 것이고, 지방의 호족들은 중앙의 왕실로부터 성씨를 받고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고려 왕실의 신하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일종의 타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려에 들어와서 중앙과 지방의 세력은 서로 타협을 하는 것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로 지방의 호족들은 성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고려에서 지배층에 속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성을 나눠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 성이 있는 사람과 성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나뉘었던 거예요. 성이 있는 사람은 고려의 지배층, 성이 없는 사람은 고려의 피지배층이 된 거죠. 고려의 지배층에 속한 이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성을 사용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고려사에 열전이 있는데요. 고려사 열전에 고려 건국 이후 중앙관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죠. 하나같이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사 열전에 수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읽어보면 홍유, 유금필, 최응, 최언위, 왕유, 박수리, 최지몽 이렇거든요. 성이 다 있습니다. 성이 없는 중앙관리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방에서도 성씨를 사용한 사례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청주에 가면 용두사지 단간이 유물로 남아있는데 이 용두사지 단간에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명문이 있습니다. 이 단간을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기 보면 전 한림학생 김우원이 짓고 썼다 새긴 사람은 손석이다. 그리고 단월, 그러니까 뭐 돈을 대거나 이런 기여한 사람들이죠. 명단을 적어놨는데 김희일, 김수 아무개, 김석희, 김관겸 성명이 있어요. 지방의 호족들, 이 사람들도 모두 성을 사용했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죠. 성씨를 사용하면 고려의 지배층이다. 그 성씨는 고려 왕실로부터 온 것이다. 따라서 내가 고려의 지배층이라고 하는 사실은 고려 왕실에서 내려준 성씨를 사용하는 것에서 증명이 된다. 이랬을 때 이 호족과 왕실의 관계는 어땠을까?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호족과의 관계를 이렇게 타협으로 시작한 고려 왕조는 그 호족들이 있는 곳, 지방이죠. 이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입니다. 지방 제도를 정비하는 거죠. 지방 통치를 위한 제도는 아주 옛날부터 중국의 군현제를 받아와서 사용을 합니다. 군 또는 현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는 제도죠.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신라에서도 지증왕 때 주군제를 실시했고 삼국 통일한 후에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 제도를 두었다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 모두가 군현제를 어떻게 정비했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려 초에도 지방제도를 정비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고려 조정과 고려의 중앙에 왕실과 타협한 지방의 호족들이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곳에 지방관을 파견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 건국 이후 한동안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합니다. 사심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성종 2년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것이 고려가 건국된 이후 최초의 지방관 파견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고려 9년제의 성립 시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12목은 이 12개예요. 양주, 광주, 충주, 청주, 공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승주, 해주, 황주, 양광도,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 이 이름이 여기에서 비롯된 거죠. 이 12개의 주요 도시를 거점 삼아서 주변의 지방을 통치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983년에 12목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처음 파견됐는데 그로부터 35년 뒤가 되면 그것이 현종 9년 1018년이거든요. 전국 지방 9년의 개수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4도호부, 8목, 56 지주군사, 28진장, 20현령. 이거는 좀 해석이 필요한 구절인데요. 도호부가 4개, 목이 8개, 지주군사 56개, 이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주,
또는 군이 56개인데 왜 이걸 주군 56 주군 이렇게 안 쓰고 56 지주군사라고 쓰느냐면 지사라고 하는 관직을 가진 지방관이 파견된 주 또는 군이 56개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속현 빼고 지방관 파견되는 주현만 세웠을 때 56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28진장은 양계에 있는 진을 뜻하는 거고 20현령은 현령이 파견된 현이 20개다. 속현이 더 많이 있는데 그건 세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 116개가 됩니다. 35년 만에 12개에서 116개로 10배가량 늘어난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방관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고려 왕실의 지방에 대한 통치의 정도가 그만큼 비례해서 강화되고 있었다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4개의 도호부와 8개의 목, 그 앞에 12개의 목, 수가 같잖아요. 이 12개가 지방의 거점 도시, 이걸 그 당시 말로는 계수관이라고 합니다. 그 계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지방관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지방 행정에서 하나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거점 역할은 오도 양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고려의 지방제도를 외울 때는 대체로 오도 양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오도는 성립 시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요. 12세기 전반입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건국된 지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오도가 성립이 돼요. 고려 초에 지방제도 정비 이거 이야기하면서 오도까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도가 성립되기 이전에 그러면 그 도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 할까요? 이걸 하는 게 바로 계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오도는 뒤에 만들어진 다음에도 조선시대의 팔도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행정기구를 가지고 독자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는 일이 뭐냐? 오도에 알렴사가 파견되어 있는데 알렴사의 품계가 5품 내지 6품 정도 그렇게 높지 않은 관리이고 지방관들보다 품계가 낮아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돌아다니면서 지방관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중앙에 보고하고 이 일을 하는 거죠. 임기도 6개월밖에 되지를 않아요. 하지만 오도와는 다른 게 있습니다. 양계가 있는데 국경지방의 양계는 국방상의 필요 때문에 훨씬 더 일찍 국초부터 만들어집니다. 동계와 북계. 동계는 동북면, 북계는 서북면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병마사가 파견됩니다. 병마사는 알렴사와 달라요. 군정과 민사행정을 모두 전담하고 그 지역의 실질적인 지방관의 역할을 하죠. 오도와 양계는 그 이후에 정비되는 중간기구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각 군현이 계수관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연결되는 체제를 갖는다 하는 건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군현들 사이에 등급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등급은 언제 나왔던 거죠? 맞아요. 940년에 군현 명호를 재조정한다고 할 때 그때 군현의 등급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등급이 이렇게 정비가 돼 나갑니다. 1등급이 경도호부 목이에요. 2등급이 주부군 그리고 양계의 방어진입니다. 3등급이 현이에요. 현과 양계의 진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위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고려의 지방제도를 개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고려의 삼경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이 고려 삼경에 개경을 포함시키는 걸 많이 봤는데요. 이건 잘못된 것이고 개경은 개경이고 그건 지방이 아니고 경관, 중앙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파견되는 곳이고 삼경은 서경, 동경, 남경 세 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위계는 눈에 보이는 위계고 눈에 안 보이는 위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현과 속현이에요.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부군현입니다.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주부군현이에요. 개수가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고려사 지리지에 약 500개 정도의 군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이 146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374개로 1대 3의 비율입니다. 속현은 어떻게 통치하느냐? 인근에 자기가 딸린 주현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개의 주현이 평균 3개의 속현을 거느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상주가 속현이 가장 많은데요. 경상도 상주입니다. 무려 24개의 속현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면 상주목이니까 상주 목사는 일이 굉장히 많았겠죠. 상주를 관할하랴, 주변에 24개의 속현까지 관할하랴, 아마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일이 많으면 고난도 그만큼 세지는 거죠. 속현의 존재, 이것이 고려 지방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일부에만 지방관을 파견해서 그렇지 않은 속현을 관리하도록 한다. 글쎄요, 고려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지방 세력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지방을 통치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 세력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주 목사 한 사람이 24개 속현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 그 24개 속현 지역의 호족들, 이때는 이제 향리라는 이름으로 있게 됩니다만 이 사람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겠죠. 그래서 지방 향리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낮은 곳에 더 중요한 위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곡입니다. 고려 지방제도의 또 하나의 위계는 부곡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광희의 부곡은 향소, 부곡, 진역, 장처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데요. 군현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런 행정구역들을 부곡제 지역, 그러면 군현은 군현제 지역,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물론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연구자들이 그렇게 구분한다는 이야기죠. 현재까지 확인된 고려시대의 부곡제 지역, 향소, 부곡, 진역, 장처가 모두 900개가 넘어요. 군현의 수가 520개 정도였잖아요. 고려시대에는 군현보다 부곡이 더 많았다.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곡제 지역, 향소, 부곡, 진역, 장처, 여기에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요. 이것도 일정한 공간을 갖는 하나의 행정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속현과 같은데 속현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속현에 예속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으니까 어디엔가 예속이 돼야 되잖아요. 속현은 주현에 예속된다. 그런데 부곡제 지역은 주현에 예속되기도 하고 속현에 예속되기도 한다.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상주의 경우에 주현은 상주목 하나입니다. 여기에 속현이 24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부곡 14개가 상주목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 11개가 속현에 예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4개 속현 가운데 어떤 속현은 부곡이 딸려 있고 어떤 속현은 부곡이 딸려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겹으로 쌓여서 모두 50개의 군현이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중앙에는 상주목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현이 있고 속현이 있고 주현에 딸린 부곡이 있고 속현에 딸린 부곡이 있고 1 더하기 49. 상주목사의 고난이 정말 막강했을 거예요. 일도 굉장히 많이 했어야 할 겁니다. 누층적인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부터 살피고 가죠. 부곡은 왜 생겼을까요?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전쟁포로의 집단 수용지,
전쟁 포로들을 모여 살게 한 곳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천대를 받는 거지. 반역, 이런 범죄 때문에 강등이 된 경우,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 누가 반역을 일으켰다 그러면 단체 기합을 주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던 군현 전체를 부국으로 강등시킨다. 또는 그 지역 사람들이 모의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군현을 부국으로 강등시킨다. 이런 것 때문에 전쟁포로, 범죄자, 이런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 사례는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말로는 그럴듯하네 하지만 실제 사례가 없다는 거죠. 이것보다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설명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왕건에게 협력하지 않은 호족의 근거지. 그러니까 왕건이 생각할 때 저 지역은 나한테 끝까지 저항했어. 그러면 도와준 호족에게는 주, 부, 군현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군현의 명호를 재조정할 때 등급을 주었지만, 반대로 상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 할 곳에다가는 향소, 부곡, 진역, 장처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 이 설명이 좀 더 사실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향소, 부곡, 진역, 장처 가운데 향과 부곡, 이 두 개에 대한 발생의 원인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나주목 고적조의 등신장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생각해 보건대 신라가 주군을 설치할 때 전정이나 호구가 현이 되지 못할 곳, 전정은 토지고 호구는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규모가 작아서 독립된 주 또는 군이 되지 못할 곳에 향을 두거나 부곡을 설치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려의 향소, 부곡, 진역, 장처 가운데에서도 이런 곳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곳일까요? 대체로 6세기 이후로 산간 벽지, 이런 오지들이 개간을 하면서 농지가 돼 나가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마을도 생기고 하겠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신촌입니다. 새로운 마을들이 아직은 독립된 군현이 되기에는 딸리는 거예요. 인구도 적고 토지도 적고 이런 곳을 향이나 부곡으로 만드는 곳이 있다. 이 전통이 고려에도 이어졌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부곡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겠군요.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독립된 군현이 되지 못하는 곳이 향소, 부곡이 된다고 하는 이것 하나,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이유로 왕건에게 협력하지 않아서 또는 왕건에게 배반을 해서 왕건에게 반역을 해서 향소, 부곡이 되었다든가,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천민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도 신분제로 접근했을 때에는 모두 양인이에요. 양인인데 일반 군현민보다 못한 양인, 이런 양인도 있는 거죠. 향소, 부곡, 진역, 장처 가운데 좀 생소한 이름이 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 어디 장소라고 하는 뜻의 이 한자를 써놓았는데 이게 행정구역이에요. 이 행정구역의 사례를 하나 찾아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용산이에요. 지금은 용산 시대입니까? 그 용산이 고려시대의 처예요. 용산처. 자, 과천이 고려시대의 과주입니다. 이 과주가 고려 초의 지금 이름으로 바꾸었다. 고려 초의 지금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게 대체로 태조 23년, 940년, 9년명호 재조정할 때 그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천 지역에 살고 있던 호족 아무개가 왕건에게 협력을 해서 과주라고 하는 등급을 받은 거죠. 그런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광주목에 소속된 속현으로 있어요. 과주인데 속현입니다. 그러다가 뒤에 이 지역에 간무라고 하는 것을 두면서 지방관을 파견을 하는데
자, 이것이 이 과주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고려의 군현명호 개정, 속현 이런 이름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충렬왕 10년 1284년에 주에 있었던 용산처를 승격시켜 부원현으로 삼았다. 다시 얘기해서 1284년 이전에는 과주에 딸린 용산처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과주가 속현이었으니까 속현에 딸린 용산처. 이 사례가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아, 그 용산처가 지금은 정말 출세한 거죠. 부곡을 둡니다. 이 부곡은 일반 군현보다 차별을 받아요. 행정적으로도 차별이 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습니다. 부곡민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 일단 부곡민들은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가 더 많아요. 고려시대 일반 양인, 보통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의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조세, 공부, 여격. 조세는 자기가 생산해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국가에 내는 거예요. 공부는 그 지방의 특산물을 국가에 내는 겁니다. 여격은 노동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곡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여기에 추가로 뭔가 하나를 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물건을, 특산물을 생산해서 국가에 내야 돼요. 조세, 공부, 여격 더하기 추가 부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국가 유공자로 대우해 주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못한 신분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부곡 사람들은 과거에 응시한 것도 금지가 됩니다. 1045년에 결정된 것인데요. 향 부곡의 자손들이 과거에 응시한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일반 군현 사람들은 과거에 모두 응시할 수 있는데 향 부곡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부곡 사람들이 모두 일반민인 게 아니고 거기에도 지배층, 다시 얘기해서 향리가 있어요. 이 향리를 부곡리라고 부르는데 이 부곡리들은 아까 보았듯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관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관리가 되어도 승진에 제약이 있습니다. 고려 후기의 사료입니다. 유청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이부곡 사람인데 고이부곡을 다른 데서는 고양이 묘자 써서 묘부곡이라고도 해요. 묘부곡을 우리말로 고양이부곡, 고이부곡 이랬던 것 같아요. 선조는 모두 부곡리를 지냈다. 부곡의 향리를 지냈는데 유청신은 중앙에 관리가 됐습니다. 나름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부곡리는 비록 공이 있어도 5품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청신은 특별한 공을 세워요. 어떤 공이냐면 몽골어를 잘해서 몽골과 외교를 하는데 일선에 섭니다. 이것 때문에 공을 세우고 충렬왕의 총애를 받고 그래서 특별히 5품에서 3품까지 더 승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거죠. 이 기록 속에서 부곡에 리가 있고 부곡리는 관직에 올라도 5품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는 차별을 받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부곡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 지방제도의 여러 위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위에 주현이 있습니다. 지방관이 파견되는 군현. 그 다음에 속현이 있습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군현. 그 아래에 부곡제 지역이 있습니다. 크게 셋. 하지만 그 안에 또 등급이 있습니다. 주현의 경우에 1등급 경도호부목, 2등급 주부군, 3등급 현. 대단히 복잡하죠. 이런 복잡한 구성이 왜 생겼을까요? 이 복잡한 구성이 그 당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경제 발달의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는 지역 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경제력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해서 지방제도를 만들었을 때 어디는 주현 가운데 도호부 목이 되고 어디는 부곡이 되고 하는 이런 격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즘 우리는 이렇게 많은 차별을 어떻게 사람들이 참고 견뎠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출발부터가 달랐던 것이죠. 이 위계에 따른 차별, 이런 것들을 현대 우리들은 참지 못합니다.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근대 이전의 전근대 역사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수라는 말 있죠? 분수를 지켜야 한다. 이 분수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처지에 맞는 한도라는 뜻이에요. 그때 그 처지는 대개는 신분을 가리키죠. 그 신분에 맞는 한도를 지켜라. 양반이 아닌 사람이 양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노비가 일반 양인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분수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아마 이 신분제하에서 이런 것이 아마 당연한 상식이었을 텐데 서양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재의 거대한 고리, Great Chain of Be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신의 질서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서양의 고대, 중세의 사고방식입니다. 커다란 고리가 있어서 이 고리에 포함된 모든 요소들이 각각의 서열을 가지고 위계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이에요. 위계. 이 위계가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신분제가 되고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적용이 됐을 때는 동양의 4대 책봉 조공 관계, 이것을 당연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지역 간의 위계에도 이런 생각이 적용이 되는 거죠. 지방 행정구역으로 다 같이 존재하는데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은 이런 위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위계를 만들고 서열을 짓는 이런 행위의 본질은 차별입니다. 지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 전근대 지방제도에 늘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것의 고려시대적인 현상은 이렇게 주현, 속현, 부곡제 지역의 위계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위계, 차별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분의 문제입니다. 고려의 신분제를 잠깐 살펴보죠. 언제나 신분은 양천 두 개로 나누는 법입니다. 양신분과 천신분이 있죠. 이거는 고대 삼국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양천 내부의 구성이 달라져요. 고려시대 경우에는 양신분의 가장 위에 누가 있을까요? 왕족이나 귀족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대단히 소수의 특권 신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의 신분 범주로 묻기에는 소수예요. 너무 수가 적어요. 그래서 신분 범주로는 정호라고 하는 계층을 설정을 합니다. 정호, 좀 생소하죠? 이 정호는 우리 교과서 수준에서는 중간계층이라고 불리는 신분입니다. 중간계층, 이게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 있나요? 이건 어느 시대에나 있는 말 아닙니까? 역사적인 용어가 아니죠. 정호라고 하는 말을 그냥 써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고려시대에 관료, 군인, 향리 이런 지배층의 직역을 세습하는 신분입니다. 이 가운데 관직이 높이 올라가면 그 사람이 관료가 되고 대대로 이 관직을 사실상 세습하면서 사회적인 특권을 독점하게 되면 귀족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귀족이나 관리도
크게 보아서는 정호 신분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인 가운데 지배 신분층에 속하지 않는 양인을 백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 신분이 고려에서는 백정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고려시대에는 백성이란 말이 다른 의미로 쓰여요. 어떤 의미냐면 저 정호층을 부르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엄연히 다른 거죠. 고려의 백성은 지배 신분인데 조선의 백성은 피지배 신분이 된다. 그래서 백성이란 말은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백정이라는 일반 양인이 있는데 이것보다 같은 양인이지만 낮은 신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향소, 부곡, 진역, 장처에 살고 있는 일반 양인.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잡척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죠? 가끔 역사는 외워야 할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고려시대 양신분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정호, 백정, 잡척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리고 그 아래에 천신분이 있고 이 천신분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노비입니다. 노비가 있고 노비 이외에도 양수척이라든지 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양수척 제인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딘가에 붙어있지 않다고 하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을 어딘가 붙잡아 놓고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천민의 신분에 있는 거죠. 자, 양신분과 천신분으로 나눈다. 양신분은 정호, 백정, 잡척으로 나뉘고 천신분은 노비, 양수척, 제인 등이 있다. 자, 이것이 이제 고려시대의 신분 구성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제도와 신분제도가 결합한 것을 찾으셨어요? 백정과 잡척이 그렇죠. 이 둘은 모두 양인인데 부곡제 지역에 사는 양인은 잡척이라고 하고 일반 군현에 사는 양인은 백정이라고 해서 서로 구별을 합니다. 신분제와 지방제도가 여기에서 만나고 있죠. 이 신분제와 지방제를 결합시킨 것이 바로 본관제입니다. 자, 본관제 얘기 좀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고려 초에 중앙과 지방이 타협을 하면서 지방 호족들에게 성씨를 나누어줬다. 토성분정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고려 건국 이후에 다양한 지방 세력을 통합하는 방법이었다. 지방 세력의 지위를 인정해 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조세를 징수하거나 여격을 징발하거나 하는 이런 실무를 맡길 수 있는 이점이 있었어요. 지방 세력은 중앙과 타협하고 협력하면서 대민지배의 일선에 나서면서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한 이런 점에서 타협이라고 했죠. 이러면서 이제 성과 지역이 모두 정해지죠.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어디 무슨 시라고 하는 본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본관의 지역에는 지방제도의 위계, 개서적인 성격이 가미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이 있어요. 어디 사는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결정이 되는데 복잡하죠? 복잡해요. 표로만 들면 이런 겁니다. 세로로는 그 사람의 신분을 써요. 정호, 백정, 잡척, 천민. 옆으로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씁니다. 주현, 속현, 부곡.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사는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정하면 동그라미를 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죠? 이 복잡한 걸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본관이 어디신가? 이 질문이에요. 이 사람의 본관을 물어서 그거를 알게 되면 그 표에서 이 사람의 동그라미가 어디에 쳐지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유청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유청신이라는 사람한테 본관이 어디신가라고 물었을 때 고위부곡입니다. 그랬을 거잖아요. 그러면 고위부곡에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부곡에
정호구나. 이렇게 밝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본관은 어디인데 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본관이 주현, 속현, 부곡 어딘가 구별이 되고 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백정이구나 또는 잡척이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본관제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복잡한 위계 속에서 그 사람의 지위를 아주 간단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지금과는 아주 다른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던 거죠. 고려는 본관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복잡한 지방제도의 위계, 복잡한 신분 구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했고 그거를 가지고 국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내가 사는 지역 때문에 피해를 입다니. 싫겠죠? 나 이사 갈래. 나 다른 지역으로 갈래. 당연히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부곡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난 일반 군현으로 가고 싶어.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욕망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죠.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까요? 고려시대에 이삿짐 센터를 만들면 성공할까요? 안 됩니다. 고려 사람들은 이사를 자유롭게 못 다녀요. 이주 금지. 특히 본관지를 떠나서 이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관제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관리가 됐습니다. 과거의 급제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야 돼요. 당연히 이사 가야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본관지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특별하지 않으면서도 본관지를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혼인할 때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할 때 반드시 같은 본관지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오히려 같은 본관지 안에서 결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인근의 군현 또는 인근의 부곡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어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겠죠? 고려시대에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가족 형태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자기 본관지를 떠나서 여자, 처가 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때는 일상적으로 이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마 전출 또는 전입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본관지를 떠났다 다른 곳으로 갔다 이걸 전부 기록을 아마 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 결혼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지금까지 여성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성씨, 본관 전부 남자 얘기만 했잖아요. 당연히 여성도 성씨를 갖습니다. 단 아버지가 성씨가 있을 때 아버지가 성이 없으면 당연히 아들, 딸 모두 성을 쓰지 않을 테니까요. 이 성은 굉장히 어렵게 얻은 성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결혼한 여성이 자기 성을 바꾸지 않는 나라가 굉장히 드물다는 사실이요. 서양에는 결혼하면 여성이 처녀 때 성이라고 하는 거죠. 결혼 전의 성을 버리고 남편 성을 다 따라가잖아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성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성이 얼마나 힘들게 얻어진 것인지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죠. 일본에서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의 성을 따르면 됩니다. 남자가 자기 성을 포기하고 부인의 성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에서도 여자가 결혼하면 자기 성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꿋꿋하게 내 성을 지킵니다. 여성의 경우에 다들 그러고 사시잖아요.
성씨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결혼해서 어디 가서 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고려시대는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럴 경우에 남자는 아마 전출할 때 또는 전입할 때 신고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부곡에 사는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일반 군현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결혼 자체를 군현민은 군현민끼리, 부곡민은 부곡민끼리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랑의 국경이 없으니까 이걸 어기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어떤 불이익이냐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부곡민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일반 군현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자식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전부 부곡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부곡민이 일반 군현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했던 거죠. 또 한 가지 고려에 이 본관제 때문에 독특하게 있는 형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귀향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귀향이라는 거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벌이라니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관리가 되어서 서울로 간 사람을 자기 본관지로 돌려보내는 것이 형벌이 됩니다. 아주 중벌이에요. 어떤 경우에 그런 형벌을 내리느냐면요, 고려사 형법지에 따르면 관리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재물을 도둑질한 경우, 또 관리가 일을 하다가 재물을 받고 법을 굽혀서 적용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범죄 행위에 따른 형벌이 주어집니다. 장, 유배 이런 거 다 해요. 그런데 그것과 더해서 귀향시키는 형벌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걸 귀향형이라고 하고, 이것이 뒤에 우리말이 되어서 귀향 간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때까지 본관지를 떠나서 관리가 되어서 서울로 갔던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상경이라고 했을 때 이 상경의 효과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귀향이라고 하는 형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는 곳만 서울에 살지 못하게 하고 본관지로 돌려보낸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다시 본관지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게 귀향형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고려는 이렇게 본관제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을 자기 본관제에 전부 못 박아 놓은 거예요. 못 움직이게 해놓고 통치를 한 겁니다. 이런 통치 질서에 천적이 있어요. 뭘까요? 사람들이 본관지를 떠나는 겁니다. 그냥 신고 안 하고 마구 불법적으로. 그걸 유망이라고 합니다. 흐를 유자, 없어질 망자, 유망. 자, 이 유망은 전근대에 일반 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언제나 벌어지는 일이에요. 살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화전민이 되기도 하고, 좀 더 생활이 유리한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고려에서는 이 유망이 통치 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고려에서는 11세기 말부터 유망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유망 현상을 일반 민의 소극적인 저항의 형태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본관제를 흔든다는 점에서 고려는 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고려의 본관제가 붕괴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고려가 건국되고 한 200년 정도가 지난 다음부터 유망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토지를 빼앗기는 농민들, 또 과중한 수취에 시달리는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본거지를 떠나기 시작해요. 유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농민들은 당장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거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관제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자, 그것 때문에 간무라고 하는 임시 관리를 파견해서 이 유망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조세, 공부, 여격 가운데 조세와 여격, 이 두 가지는 개인에게 부과가 됐지만 공부는 공동 부과가 됩니다. 군현 단위로 부과를 하면 군현에서는 그것을 아마 마을 단위로 나누어서 부과를 시켰을 거예요. 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어떤 물자를 장만해야 되는데 마을 사람 가운데 일부가 유망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이 유망한 사람 몫까지 채워야 되는, 그래서 부담이 더 커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살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유망이 더 일어나는 악순환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12세기 후반에 전국적인 농민항쟁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됩니다. 유망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 모여서 도적이 되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오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밀란이 발생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1170년 무신난이 일어난 다음부터 1196년 최충원이 집권하는 그 25년 동안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본관제가 위협을 받게 되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전쟁 때문에 와요.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1231년부터 1259년까지 28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몽골군이 공격을 해 들어오면 사람들을 주변의 산성이나 섬으로 대피시키는 산성해도 입보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간다. 뭐죠? 본관지를 떠난 거예요. 몽골군이 돌아간 다음에 다시 본관지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겠죠. 이 전쟁을 거치면서 본관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위기는 원의 간섭을 받는 그 100년 동안 찾아옵니다. 낮아져요. 이러면서 고려에서 살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원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요동지방, 이 지역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쌍성총관부 지역입니다. 쌍성총관부는 고려 땅이었지만 쌍성총관부 설치된 이후로는 원나라 영토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면 고려의 통치를 받지 않게 돼요. 해외 유망,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초기의 유망, 전쟁, 원간섭기의 유망,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점차 본관지와 거주지의 일치를 생명으로 하는 본관제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뭔가 새로운 통치제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본관제는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복잡한 위계를 가진 지방제도를 가지고 전국을 통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복잡한 위계가 왜 생겼느냐면 각 지방 간의 발전의 격차 때문에 생겼던 것인데 15세기가 되면 이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위계를 그대로 남겨둘 이유도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선 초기가 되면 전국의 지방제도를 개편해서 일률적으로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해서 통치하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고려식 지방통치가 이때 종언을 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관제는 이제 실질적인 기능이 없는 옛날의 제도,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옛 제도가 됩니다. 여전히 지역과 성씨를 결합한 본관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곳이 본관이 아니라 내 시조가 살던 곳,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런 유물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조선시대 내내 지속되다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약 3,500개의 본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형해화된 이 본관이 어디냐고 지금도 묻고 있는 거죠. 그 본관에 좋은 본관, 나쁜 본관이 있나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건 이미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도 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내 시조가 살던 곳이 내 본관인데 거기가 어딘지 한번 보자 찾아가 봤더니 고려시대에 부곡이 있던 곳이에요. 그 조선 사람이 자기 조상이 살던 본관이 고려시대의 부곡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쿨하게 받아들일까요? 옳지 않아. 내가 고쳐드려야지. 이랬을까요? 대부분 후자입니다. 그래서 본관을 고치는 일이 생겨요. 고치다 보니까 좋은 곳으로 집중이 되겠죠? 사례를 들어보죠. 전씨는 세종실록 지리들을 보면 경상도에만 17개의 본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안전시, 옥천전시로 거의 단일화가 됐어요. 나머지 본관들은 전부 없어진 거죠. 윤씨는 경상도 지역에만 16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파평, 해평으로 거의 통일이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동성, 동본을 따집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이죠. 지금은 유물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본관제는 지금은 과거의 역사적인 유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본관제가 제 기능을 하던 고려시대에는 고려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였다는 것이죠. 고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방, 고려를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본관제, 고려시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고려시대 여성들은 어땠을까요? 여성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본관과 성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한 다음에도 그 성씨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성만 이어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재산도 상속을 받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이런 점에서는 아들과 딸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회활동은 남자들의 전유물이죠. 하지만 가정 내에서 아들과 딸의 차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부인의 차별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고려시대를 지나서 조선시대에 대단히 비정상적으로 남존여비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것이 비정상적인 거죠. 지금까지 본관제를 통해서 고려가 지방 사람들이 세운 나라
라는 점을 설명해 봤습니다. 고려는 어떤 나라인가? 불교 유교가 공존한 나라, 귀족 문화가 발달한 나라, 넓은 세상과 교류한 나라, 지방 사람들이 세운 나라. 10글자로 하나 더 만들어 보죠. 딸에게 재산을 남긴 나라. 10글자가 되네요. 재산의 상속에서 고려시대에는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고 균분 상속을 했습니다. 토지와 노비를 똑같이 나누어 준 것이죠. 상속의 대가는 당연히 윤회 봉사입니다. 제사를 올린다는 것이죠. 제사를 아들과 딸이 회를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올해 제사는 큰아들이, 그 다음에 제사는 큰딸이, 둘째 딸이, 둘째 아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짓는 제사의 관행,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재산을 소유한 여성, 이것은 재산이 없는 경우와 아주 다릅니다. 이 재산이 그 여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죠.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네,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이혼을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혼을 했을 때 살아갈 방법이 없다. 이러면 이혼을 하지 못하죠. 지금도 그런 여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혼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한 여성이 살아갈 길이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여성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고려에서는 혼인을 할 경우에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는 모든 재산에 딱지가 붙어 있었을 것 같아요. TV는 부인 거, 냉장고는 남편 것,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저기 토지는 부인의 토지, 저 노비는 남편의 노비. 이혼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처가에 살고 있던 남자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혼이 자유로웠을 것이다. 이혼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재혼도 자유롭다고 하는 것을 뜻하죠.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는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조선 성종 때 재가금지법을 만들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고려 충선왕의 왕비 가운데에는 왕과 재혼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혼, 재혼 이런 것들이 전혀 여성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이런 사회. 물론 남녀가 평등했던 것은 아닙니다. 역시 관직을 비롯한 모든 사회활동은 남성의 전유물이었고 집안에서는 여성의 아버지의 가부장권이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차별이 덜했던 사회, 이것이 고려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게 아니었을까요? 그 상태에서 남녀의 평등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가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역사 발전의 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역행을 했죠. 역행한 그 상태가 지금 우리가 다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